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난 산불이 확산하면서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300명 넘는 인력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불길을 모두 잡지는 못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산등성이를 붉은 화염이 뚫고 나오고 희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진화대원들은 불길 코앞까지 접근해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뒤로 빠져! 연기 조심!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군 기린면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야간이라 헬기를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은 산 정상 방향으로 확산했고 산림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장에는 장비 60여 대와 인력 300여 명이 투입돼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산불의 영향을 받은 구역은 조금씩 확대됐는데 민가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불이 나자 인제군은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고 주민 12명이 경로당으로 이동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태안에서도 산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진화됐고 경기도 연천에서 난 산불은 산림 500여 평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인제 산불 지금 진화율은 60% 수준입니다. 산림청은 동이틀 무렵인 7시쯤에 헬기를 투입해서 오전 중으로 주불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현재 인제 산불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야간이라 헬기 투입이 어려워 진화율은 여전히 60% 수준입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산불 대응 1단계가 내려진 인제 산불. 산불 영향구역은 20헥타르, 불길은 2.74km로 파악됐습니다. 1.65km 구간의 불길은 잡았지만 여전히 1km가량의 불길이 남아있는데요. 기상청은 오전 6시 기준 인제 지역의 기온은 영하 2.5도, 바람은 초속 2m로 강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날이 밝을 무렵인 7시쯤 헬기를 투입하고 오전 중으로 주불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동해안 지역 지금 바람도 불고 건조해서 산불 위험 계속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일주일 가까이 건조특보가 이어지며 연일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오늘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걸로 보여 산불 위험이 큰 상황인데요. 이 대기가 무척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 작은 불씨도 빠르게 번져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청은 연일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 주변에서는 불 피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 뒤 6년 7개월 만에 첫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당시 최입의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왕가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의 1심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현직 국회의원 6명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이들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돼야 직을 잃는데 혐의별로 형이 따로 선고되면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의사결정 방침을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고 이후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 국민의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선고 뒤 법원을 나서면서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혐의 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이 구형에 못 미친 만큼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입니다.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했고 검찰이 이번에도 대장동처럼 항소를 포기할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봉에 섰던 나경원 의원, 선고 직후 국회로 돌아와 곧장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애당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일이 아니었다면서도 다수당 폭거를 저지하기 위한 소수야당의 불가피한 정치적 저항을 사법부가 인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죄 결정은 아쉽지만 판결문의 의회 합의의 중요성이 서술됨으로써 민주당 의회 독재에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고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기소함으로써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그동안 가속화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역 6명이 포함된 재판이라 무더기 의원직 상실령이 선고됐다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 판결로 일단 부담을 덜었습니다.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존재했음을 인정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선을 넓혀 반격에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아온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권 검찰의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정치적 기소였다면서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 보겠다 날선 경고를 날렸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양형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반년여 앞두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정우 대전시장 등이 벌금형으로 일정 부분 짐을 던 점도 야당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여투쟁 명분과 동력을 다시 확보했다는 게 국민의힘 시각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특검 수사에 맞서 다시 공세 고삐를 바짝 쥘다는 구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내심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는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연내 사법개혁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피고인 전원 유죄, 하지만 국민의힘 6명 의원직은 모두 유지한다는 결과를 받아든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무더기 실형을 구형한 만큼 최소 한두 명은 벌금 500만 원 이상, 즉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걸로 내심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선고 1시간 뒤 기자들과 만난 김병기 원내대표. 법원의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보라며 낮은 형량보다는 유죄 선고 자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공식 논평도 기류는 비슷했는데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여권 인사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걸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물론 강경파들은 부글부글 격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조희대 사법부가 용기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사실상의 면죄부라거나 의원직 구걸, 국회 후진화법 등의 표현을 쓰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같은 불만은 자연스럽게 사법개혁 동력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도부도 패스트트랙 충돌 6년 7개월 만에 늑장 선고라며 사법부를 질타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올해 안에 개혁을 매듭짓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강경파가 포진한 법사위는 이미 선두에서 법 왜곡죄와 판검사 퇴임 뒤 수임 제한법 등을 상정해 심사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다만 시점이 문제인데 지도부조차 이들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뇌관으로 남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이죠. 오전 5시 반쯤에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9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지금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명피해는 조사 중이고요. 주민 10여 명이 당국에 의해서 구조됐다고 합니다. 관련된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순방 소식입니다. 두 번째 중동 순방국인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대중동 부상안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평화와 번영, 문화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집트의 대표적 명문대인 카이로대 강당이 수교 3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학생 등으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기립박수 속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주역들을 만나는 게 최고의 문화유산을 보는 것보다 설렌다며 화답했습니다. 특히 아랍권 맹주로 불리는 이집트에서 평화와 번영, 문화 등 세 영역에 걸친 정부의 대중동 구상, 샤인 이니셔티브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S는 스테빌리티, 안정을, H는 하모니, 조화를, I는 이노베이션, 혁신을, N은 네트워크를, E는 에듀케이션, 교육을 뜻합니다. 안정과 조화에 기반한 평화를 한반도와 중동에 구축하고 한 이집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혁신을 통해 공동 번영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네트워크와 교육, 즉 양국 대학 간 교류와 연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면 문화 교류의 지평 또한 넓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열린 한 이집트 정상회담에서도 경제와 교육, 문화 등 주요 분야에서 두 나라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والاستفادة مما يتيحه من فرص واعدة. واتفقنا خلال المباحثات على أهمية اتخاذ خطوات تنفيذية. 이른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 평화에 한국과 이집트 두 나라가 함께 기여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반도와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한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며 동시에 국제 평화를 위해 계속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의 결실이 조속히 현실화하도록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소통 창구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주요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이제 다자 외교가 펼쳐지는 무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우리 외교 지평을 아프리카 등으로 넓히는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로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이집트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동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집트 현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2일부터 남아공 G20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대와 평등,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자 무역 체제 복원을 위한 여건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위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프랑스, 독일과의 양자회담과 중견국 모임인 믹타 정상회동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제 주택 공급에 있어서 거의 절벽에 가까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네, 초고강도 규제를 담은 11호 부동산 대책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가량이 지났습니다. 거래는 줄었는데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조만간 2차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이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 어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는데요. 3주 동안 상승률이 둔화하다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오름폭이 다시 커졌어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영화 대사에 그런 게 있죠. 내 일할 줄 알았다. 아, 네. 예. 뭐 전문가들이 대부분 예상했고요. 그랬죠. 그렇게 예상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이제 앞에서 자료에 한번 보셨지만 주택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정부가 시장의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정부의 규제를 보면 사실 현금 부자들은 거기를 피해 가요. 그죠? 예.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최근에 오름폭이 확대됐다는 거는 이제 거래량이 확 줄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단지에 뭐 한 채만 거래돼도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그쪽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그 대표 지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런 통계적인 착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와중에 집값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송파구 아파트값이 0.53% 올랐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지역만 특히 많이 오른 겁니까? 뭐 송파구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이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예. 마용성, 그다음에 네. 한강이 보이는 조망권, 그리고 그 근처가 아무래도 뭐랄까 이제는 주거 환경을 뭐 우선시하는 그 기준 중에 뭐라 그러죠? 예, 입지가 좋은 그러니까 곳. 그 뭐라 그러죠? 용어가 생각이 안 네. 나는데 환경이 좋고 그림이 네. 좋고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입주 여건 같은 거. 그렇죠. 예, 뭐 옛날처럼 뭐 직장에 가깝고 이런 거보다는 삶의 질을 많이 추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그런 쪽은 시장 수요가 탄탄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시장 규제가 들어간다고 한들 지금 그 차트에서 보시는 저런 지역들은 계속 그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의 11월 주요 신고가 기록 단지의 그래픽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되면은 한번 올려주시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 있는 성수 동아그린 아파트 13억 3천만 원에 거래돼서 한 달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거래 절벽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 자체는 확 줄었지만은 거래가 되면 신고가를 찍는 그런 현상들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잡히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정부는 항상 투기 수요와 그다음에 실거래 수요자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살기 위해서 그 아파트를 사기도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이 있죠. 이걸 산 아파트 가격이 언젠가 오르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가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규제가 저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정말 살기도 좋고 나중에 이거 자산 소득을 불리기도 좋은 아파트가 어딜까? 그러니까 그런 쪽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신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트에서 보는 저런 쪽, 그러니까 저런 쪽은 뭐 재개발 호재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그 지도를 봐야 되겠지만 교통도 좋고 주변 환경도 좋고 저런 쪽의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쪽에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도 팔려고 하지만은 매물을 걷어들이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팔면 손해다. 나중에 가면은 이게 프리미엄이 더 붙는다는 그런 확실한 신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팽배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규제를 하지만 구매 심리 자체는 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갭 투자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갭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갭 투자를 하려면 이제 규제도 뭐 전세라든가 실거주 의무도 없어야 되고 금리도 조금 안정돼야 되는데. 지금 갭 투자 거래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뭐 최근 몇 주 동안 15대책이 올라가는 걸 보면 갭 투자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수급 요인 그리고 입지적인 특별 그 서울의 어떤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의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을 올리고 있어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시장의 매수 심리는 꺾이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갭 투자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갭 투자를 집값 상승의 그 배경으로 판단한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김윤덕 장관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그 주택 공급이라는 건 사실 지방 쪽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게 무의미한 그렇죠. 상황이죠. 거기 저쪽은 미분양도 많고. 미분양이니까요. 예. 수도권 중심이고 수도권 전체로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경기도 남쪽, 그다음에 서울, 강남 뭐 그런 쪽인 것 같은데 근데 그쪽을 보면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어떤 기존의 인프라를 좀 부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그린벨트를 없앤다든가 예. 뭐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제 그러려면은 사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예. 이 장관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런 멘트라도 계속 해야 됩니다. 예, 주택 공급하겠다. 문재인 정부 때도 보니까 거의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꼭 주택 공급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이 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저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올해 연내에는 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내년도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말 이제 그 정부에서 빨리 속도전, 그러니까 저런 걸 하려면 좀 초법적인 그런 스타일이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입법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그런 뭐 극단적인 방안까지 동원한다면 한 내년 말이나 후내년 초 빠르면 그 정도면은 좀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대책이 중요한데요. 지난 9.7 공급 대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던 배경 가운데 하나가 이게 당장 공급이 된다 이 부분보다는 2030년까지는 공급 절벽이다라는 거를 더 강화시켜준 결과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에 대한 사인을 계속 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문제는요. 국토부 1차관 이상경 교수가 물러난 이후에 공석이고요. LH 사장도 다 공석입니다. 이렇게 주택 공급을 담당할 자리에 사람들이 없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수장들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장이 없으면은 그 어떤 정부의 공급 계획이 많이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조직을 운영할 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정말 빠르게 추진하겠다면 그 밑에 이제 그 직책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이제 다만 이제 수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좀 그 밑으로 내려가는 뭐라 그럴까 업무 지시의 어떤 그 경중이 좀 틀리죠. 그래서 수장이 있는 거는 좋은 것 같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빨리 그 자리를 좀 채워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정부가 조만간 연내에 내놓을 공급 대책에도 효과가 미미하다면 그 다음 방안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세금이 될 수도 있을까요? 세금은 지금 그 정부에서는 상당히 좀 꺼려하는 정책입니다. 진짜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저거를 도입을 하겠다고 말한다는 거는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패했다는 거예요. 백기를 들었다는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저건 가장 마지막 수단이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거는 좀 다 해볼 걸로 생각이 되고 뭐 주택 공급이든 뭐 시장 규제든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은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11호 대책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기 수요, 실수요 이런 것들을 딱딱 나누는 이런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이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빨리 대책, 추가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만약 여기에 관심들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본부장님도 관심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비만약이라는 게 있는 게 물론 제가 뭐 날씬한 편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을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인구가 전 세계 땅덩어리는 크지만 전 세계 뭐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되게 낮은데 그쪽에 비만약 시장이 뭐 절대적이라고 하네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또 비만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자기를 컨트롤 못한다는 지금은 비만도 질병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약 시장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약사 두 개가 지금 보이시는 제약사 두 개가 노보노디스크하고 그다음에 일라일릴리라는 두 개 제약사가 거의 세계 시장을 거의 100%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거기 좀 들어갔으면 하는데 아무튼 저 시장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시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두 기업이 굉장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경쟁이 더 심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일라일릴리라는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작년 8월만 하더라도 노보노디스크가 59% 마켓 쉐어에 그리고 일라일릴리가 41%였는데 올해 8월이 둘 다 똑같이 50%까지. 그러니까 일라일릴리가 많이 쳐 올랐죠. 예. 지금 그게 그 비만약 중에서 일라일릴리 쪽이 이제 먹는 비만약 그쪽을 좀 많이 팔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는 그냥 주사용 비만약에서 이제 먹는 비만약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먹는 거는 상당히 간편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켓 쉐어가 많이 단축이 됐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동안 독점했던 두 개의 회사 또 이제 지금 글로벌 회사 중에 파이자가 저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시장은 상당히 이제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고 우리 기업들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만약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테니까요. 우리 기업들도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국제사회에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또 재처리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미 합동 설명 자료를 통해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로 꼽히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 우리 국방력 강화와 전자권 환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에 따라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온전히 민간 목적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ublic statements about not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subjecting to more stringent inspections to ensure that that's not happening. 비확산 전문가인 루지에로 전 국장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어디서 공급할지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이 나올 것이며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별도의 협상을 해야 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짚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방치한 중국은 스스로 탓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ese only have themselves to blame for this.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exists and continues and is robust primarily because of China's inability. 이번 세미나에서 카라 에버크롬비 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 대행은 최근 한미 합동 설명 자료에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담긴 데 대해 한미동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버크롬비 전 부차관 대행은 법적으로 미 해군 군함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며 양국 방산, 조선 협력 분야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에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민주당 의원들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위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Our laws are clear. You can refuse illegal orders. You can refuse illegal orders. You must refuse illegal orders. 이번 주 미군과 정보기관 출신 민주당 6명이 X에 올린 영상입니다. 합법적인 명령만 따르는 것이 군인의 의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LA 등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역자들의 선동적인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체포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면서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명백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calling for the execution of elected officials. This is an outright threat, and it's deadly serious. He is lighting a match in a country soaked with political gasoline. 미 하원 민주당 지도부도 성명을 내고 폭력적인 발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의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미 의회 경찰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형 언급은 반역죄의 정의를 설명한 것이라며 두둔했고 백악관 역시 군에 대한 명령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o suggest and encourage that active duty service members defy the chain of command is a very dangerous thing for sitting members of Congress to do. And they should be held accountable. 사상 최장을 기록한 셧다운 사태와 앱스타인 파일 공개 결정 등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충돌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 법무부는 이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 연예계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이죠. 배우 신민아 씨와 김우빈 씨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씨는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해 경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들 YTN 스타 오지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장수 커플인데 신민아 씨와 김우빈 씨가 결혼을 하기로 발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민아 씨와 김우빈 씨가 열애 10년 만에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결혼식은 다음 달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립니다.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두 사람의 뜻에 따라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우빈 씨는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올려 직접 소감을 전했는데요. 그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연인인 그분과 가정을 이루어 이제는 같이 걸어가 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보니까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이 처음 전해진 게 2015년 방금 전해주신 것처럼 공개 열애 기간만 10년인데 이 정도면 희노애락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겪었나요? 네, 두 사람은 5살 연상 연하 커플인데요. 지난 2015년 함께 광고 촬영을 하며 인연을 맺은 뒤에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연인으로 발전한 지 2달 만에 이 소식이 보도됐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10년간 공개 열애를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데이트 목격담이 퍼질 때마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7년 김우빈 씨가 비인두암 진단을 받고 활동을 중단한 이후에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이 커플을 향해 대중의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김우빈 씨가 신민아 씨의 소속사 AM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면서 현재까지 같은 기획사에 소속돼 있습니다. 신민아 씨는 비인두암 완치 판정을 받은 김우빈 씨의 복귀작에도 함께했는데요. 지난 2022년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동반 출연해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이 힘든 시기를 함께하면서 더욱 끈끈해졌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연예계 대표 부부의 소식인데요. 최초로 남녀 주연상을 받은 부부가 탄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46회 청룡영화상에서 배우 현빈 씨와 손예진 씨가 각각 남녀 주연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현빈 씨는 영화 하얼빈으로, 손예진 씨는 영화 어쩔 수가 없다로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부부는 동반으로 인기스타상까지 휩쓸었는데요. 현빈 씨는 사랑의 불시착으로 상을 받은 이후로 함께 무대에 서 있으니 역시 행복하다며 애정어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최고 성과를 기록한 작품은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였습니다.
손예진 씨의 여우주연상을 비롯해 감독상, 나무조연상, 음악상, 기술상, 그리고 최우수 작품상까지 6관왕에 올랐습니다. 네, 부부가 함께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기쁨이 2배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제를 좀 바꿔서요. 배우 나나 씨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맨몸으로 제압을 해서 경찰에 넘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나나 씨의 자택에 흉기를 든 강도 30대 A 씨가 침입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이날 집안에는 나나 씨와 어머니만 있었는데요. A 씨는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에 문을 열고 들어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나나 씨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후 나나 씨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 씨를 제압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A 씨는 턱에 열상을 입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습니다. 나나 씨와 어머니 역시 부상 피해가 있었는데요. 소속사는 나나 씨의 어머니가 당시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을 잃는 상황을 겪었고 나나 씨 역시 부상을 입어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강도 상해 혐의로 입건된 A 씨는 다음 날 구속됐고요.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다는 말이 좀 황당하기는 하네요. 일반 시민이 사는 곳이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 제압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상이 있었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될지도 경찰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요? 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정당방위가 인정되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요건이 엄격해서 인정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성호 변호사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반격행위를 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강도가 나나 씨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었고 일반적으로는 신체적 물리력이 더 센 30대 남성, 그것도 흉기를 든 강도를 상대로 본인과 모친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 밖에 정당방위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전문가들은 강도가 침입한 상황에서 직접 제압하려고 시도했다가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대항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건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다음은 배우 이희경 씨 소식입니다. 사생활 관련 의혹이 있었는데 폭로자가 처음에 폭로한 내용 사실 다 AI로 만든 거였다라고 했다가 또다시 입장을 번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희경 씨와 관련한 이 사생활 루머는 벌써 한 달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누리꾼 B 씨가 이희경이라고 주장하는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하면서 이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성적인 내용과 욕설, 그리고 이희경 씨의 얼굴로 보이는 사진이 담겨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소속사가 의혹을 부인했지만 B 씨는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돌연 이틀 만에 AI로 조작한 사진이었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하다가 약 한 달 만인 지난 수요일 B 씨는 다시 SNS 계정을 열어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면서 장문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B 씨는 이 글을 통해 사실 겁이 나서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했다며 내가 올린 증거는 모두 진짜였다고 또다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는 SNS 계정을 다시 삭제했습니다. B 씨가 이렇게 입장을 계속 바꾸고 있지만 소속사는 여전히 선처 없이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가 진실인지는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이런 소모적인 폭로에 대중들은 피로감을 느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요즘 유명 연예인들의 투병 소식들이 연이어서 전해지고 있는데 코미디언 김수용 씨가 촬영장에서 쓰러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수용 씨는 지난주 목요일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하던 도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소방구급대가 출동해 인근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했는데요. 당시 현장 동료들과 스태프들이 응급조치를 했고 출동한 소방구급대가 약 2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수용 씨는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혈관 확장 시술을 마쳤습니다. 소속사는 평소 특별한 전조 증상이나 지병은 없었다면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수용 씨는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어제 퇴원했습니다. 당분간은 건강 회복에 힘쓸 계획입니다. 김수용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컨디션은 괜찮다며 혼자 운전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큰일 날 뻔했다. 옆에 사람들이 있어서 살았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또 유방암 투병 소식이 전해졌던 코미디언 박미선 씨도 최근에 한 방송에 모습을 드러낸 뒤에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박미선 씨는 지난주 수요일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했습니다. 그의 방송 출연은 약 10개월 만이었는데요. 예. 짧아진 머리 스타일로 등장한 박미선 씨는 말초신경이 마비될 정도로 힘들었던 유방암 투병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이후 박미선 씨는 SNS 활동도 재개했습니다. 약 6개월 만에 글을 올려 걱정들 해주셔서 용기 내서 방송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글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박명수 씨, 딘딘 씨 등 동료 연예인들이 박미선 씨에게 애정이 담긴 댓글을 달았고 누리꾼들 역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저 방송을 실제로 봤었는데 박미선 씨가 후배들의 응원 그리고 선후배 동료들의 응원이 굉장히 힘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늘 느끼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오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타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을 놓고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다음 주로 예정된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4일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5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중국 문화부의 요청으로 잠정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문화부가 구체적인 연기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일본 총리 발언에 따른 중일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가들이 국제 클래식 음악 어워즈에 대거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6 ICMA 307개 후보 명단을 보면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임윤찬, 바이올리니스트 김범소리와 박수혜의 이름이 확인됩니다. 먼저 기악 독주 부문에서는 임윤찬의 사계와 박수혜의 망명의 메아리가 각각 후보로 올랐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맑고 일교차가 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밤사이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인제군에선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자, 산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인제군 쪽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인제군의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으로 이맘때 수준 보이고 있고요. 바람은 초속 2m 안팎으로 약한 편입니다. 진화 작업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지만 계속해서 대기가 메마르고 있어서 추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늦가을 날씨인 거죠? 네, 다행히 추위는 조금 누그러졌는데요. 오늘도 일교차 큰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질도 양호해서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도, 대전 1.7도, 대구 5도 선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구와 광주 13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8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오늘까지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어서 계속해서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중서부에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부터는 다시 날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에 연일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말 맞아 산행 계획하셨다면 바깥에서는 더욱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네, 11월 21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